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 자꾸 뵈니까 더 좋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곧 또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4주 캠프가 금방 가죠. 다음 주 말에 아이들이 가게 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 짐작이 가는 바고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 그 정성, 사랑 이런 것들이 3,000km가 떨어져 있는 이 강남 필리핀에서 전달이 되어 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참석한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부모의 가장 우선순위가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부모님들은 이 두 단어를, 영어의 두 단어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want, 원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need, 필요로 하다는 뜻이죠. I need water, I need air, I need food. 없어서는 안 될 것이 need입니다. 그럼 want는 대부분이 desire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동기로 원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 2천만 원 짜리 차가 있는데 1억짜리 뭐 차가 완투한다. 아니면은 밥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먹고 싶고 또 뭐 과자 부스기를 먹고 새끼밥을 먹었는데 뭐 2시에 통닭 뭐 시켜달라고 하고 밤 10시에 통닭 시켜 먹고 이건 완투죠. 먼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교육할 때 나는 완투를 채우고 있는지 니드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완투일 때는 노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는 브레이크를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뭐든지 말에 다 들어줄게. 그러면 그 속에 니드도 있지만 새끼 밥 주면 니드가 채워진대. 거기다가 무슨 뭐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불필요한 것을 갖다 먹이고 먹여서 제가 교육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적절함이거든요. 중용.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부족한 게 지나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부족한 결핍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사하게 하고 역경지수를 키운 쪽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미 완트를 채우는 것을 몽땅 이제 준비시켜 놓고 봐봐 내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고 싶소. 1살짜리에게 벤츠를 선물하는 게 부모의 사랑일까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부모님들이 완트를 채우면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트를 채우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할까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정말 부모를 가지고 놀이감처럼 생각하면서 주물럭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의 니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지 완트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핸드폰을 발견한 미국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준다는 거 들어보셨죠?
오히려 한국의 최고 엘리트 가족, 엘리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내 아이에게, 초등생에게 무슨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주는 게 부모가 잘하는 걸까요? 그거 완트죠. 니들을 채우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부모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호프 캠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캠프생들이 있고 유학생들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0여 명 아이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니들을 추구하는 건가 완트를 추구하는 건가, 그런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오운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오운하면 다 채워졌는데, 부모님을 떠난 사회,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나의 완트 디자이어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걸 채워주는 부모라는 동굴에 들어와서 다시 짝짝꿍하면서 부모하고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갖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제가 편지 미션을 드렸는데 단지 어떤 분들은 억지로, 아니 이영석 목사가 캠프나 제대로 해주지 뭘 이렇게 귀찮게 하고, 무슨 그렇게 뭐 교육 얘기라고 하지만은 뭐 내가 꼭 썩 동의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고 싶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 자신을 공격하는지, 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뭐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차세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통 분모는 우리 둘 다 부모님이나 저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편지 미션을 통해서 제가 부모의 시각을 읽고 싶었어요. 부모의 시각,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시각. 근데 제가 이제 예빈쌤을 통해서 또 다이쌤을 통해서 미션을 잘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식의 좀 미션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참 어떤 겸손한 부모님들은 2차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약속대로 우리 캠프 사감선생님들과 함께 밤 11시 반까지 거의 축복을 해주면서 그 부모님들의 쓴 편지를 이제 이따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자리에서 읽게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걸 읽은 우리 캠프생들이 있는데 많이 정말 폭풍처럼 울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이 정말 그런 감동도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멀찍이 앉아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왜 아이들이 울까?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운다고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부모님들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운다고 했던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 이제 아빠가 알게 됐다.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 진짜 교육인지 새로운 새싹을 얘기하는 부모님들에게 감동했을 거라고 봐요. 보고 싶어서 우는 아이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프라는 제 3지대를 만나서 부모님도 교육을 되돌아보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살아온 양육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객관화시키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편지 미션이 아쉽다는 얘기를 했죠. 그 아쉽다는 얘기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네가 거기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대견하다. 잘할 줄 알았다. 잘해줘서 고맙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아이가 잘 못하면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격려도 아니고 어떤 동기부여도 아니거든요. 잘한다 못한다 결과론에
어떤 업적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시각이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칭찬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도한 칭찬은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칭찬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칭찬은 안 됩니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칭찬하면 아이를 길을 살려줄 거라고 믿고 넌 착한 아이다. 기준점이 없는 애매모호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착한 아이다.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다. 전혀 기준점이 없는 애매한 칭찬이죠. 근거가 없는 칭찬이 되는 거죠. 과도한 칭찬을 듣는 아이는 처음에는 우쭐할 수 있지만 부모를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칭찬의 위험성이 뭐냐? 부모는 기살려준다고, 그 다음에 뭐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칭찬 받을 것도 질투와 시기와 다친 마음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했던 칭찬과 사회에서 칭찬은 결이 다르고, 부모님이 했던 칭찬을 통해서 스스로 성과주의, 어떤 업적주의에 매달려 있던 아이가 그것에 대한 괴리감, 즉 잘하지 못했을 때 부모 눈치 보고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회에 나갔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잘한 것도 오히려 디스예요. 이런 갭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아이들을 짓밟고 상처 주는 말하는 부모님도 잘못하지만 기분 좋다고 아이들을 무한 공중으로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 미션 속에서 잘해줘서 고맙고 잘할 줄 알았다? 그럼 못할 상황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 잘해야 부모가 기분 좋아하고 잘해야 부모님이 칭찬하는구나. 근데 잘하지 못한 상황이 수도 없이 있는 거잖아요. 이영성 목사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칭찬하지 마라. 오늘 부모님들께서 우리 캠프생들이 유학을 결정한 애들이 여기서 남게 되겠지만 돌아갔을 때 이걸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칭찬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칭찬은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진짜 객관적인 근거 있는 칭찬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화된 칭찬이었는지, 너는 착한 아이야. 전혀 정말 도움 안 되는 칭찬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다, 좋은 아이다, 뭐 어쩌나.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곤해지기 바쁘죠. 원래 내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오늘 감기 기운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모습입니다. 변명해주기 바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칭찬을 했을 때 부작용이, 사회가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괴리감 속에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고통스러워 할 거란 얘기했지만, 칭찬했을 때 세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하나는 칭찬받기 위해서 결과에 치중하는 인생을 아이들이 추구하게 돼요. 동기도 무시하고 과정도 무시하고 결과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컨닝을 하게 되죠. 컨닝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망가지는 쪽을 선택하죠. 컨닝을 해서라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칭찬받는 부모님, 잘해야 응원하던 부모님을 생각하고 컨닝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컨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1등할 수 없을 땐 망가져 버려요. 내가 1등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춘기적 반항 속에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엄마가 인정받는 아들이 못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가장 합법적으로 아이들이 부실 삼기 위한 게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망가지는 거죠. 사춘기가 왜 생기는가? 저는 전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건데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요. 그동안에 억압된 심리의 분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해야 인정받고 칭찬하던 부모가 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잘할 수 없으니까 잘할 수 없는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사춘기보다 더 기가 막힌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서 나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컨닝하든지 아니면 망가지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 밤에 들으셔야 될 거, 오늘 이 시간에 캠프생들 전혀 멀쩡한 애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1주, 2주 때 더 멀쩡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가까우니까 불안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픈 척합니다. 아픈 것보다 더 지능적이고 합법적인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내일 시험인데 아픕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과업을 해야 될 때 아픕니다. 아파서 못한다. 망가졌기 때문에 못한다. 컨닝해서라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주의적 이런 상황들을 연출시키는 게 부모님들이 애매한 칭찬, 근거 없는 칭찬, 과도한 칭찬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위험성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 착한 아이다. 너 괜찮은 아이다. 전혀 그런 칭찬이 아이들을 숨막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칭찬의 이 뒷모습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근거 없는 칭찬, 아까 이 세 가지 애매한 칭찬, 지나친 칭찬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나름 교육자시니까 근거 없는 칭찬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유럽 엘리트 가정 교육과 한국의 어떤 교육, 좀 그걸 천박한 교육이라고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 제가 흐른 천박한 교육이 뭐냐. 아이를 이제 데리고 모처럼, 놀이터를 갔다든지 아니면 어디 들판에 갔다든지 산에 갔어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정말 너무 싫어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야, 옷 버려, 신발 버려, 손 버려. 흙 만지지 마. 옷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죠. 흙을 만지면서 그까지 그 원피스 드레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원피스 드레스 입혀서 정작 데리고 나가서 옷이 더럽혀지니까 깨끗하게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경험과 동심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엘리트 부모님들은 뭐냐? 담요를 흙밭에 깔아서 놀게 하고 털털 털어서 다시 그날 밤에 아이들이 덮고 자게 해요. 신발, 옷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같이 뒹굴고 놀고 흙밭에서 놀고 더 중요한 껍데기 옷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죠. 아이들 각자 놀이방이 있을 때 레고 가지고 놀다가 계속 제가 강조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가 이제 정리하자. 저녁 밥 먹을 때 돼서 자러 가야 돼. 그 아이들의 연속성이 없는 제로 상태의 레고 놀이를 그 다음날 하게 하는 거죠. 정리정돈 얘기를 기가 닳도록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지만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한국 애들만큼 폭탄 맞은 방, 정리정돈 못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강조했던 정리정돈,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기살리기 위해서는 칭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마치 애완동물을 사다가 그 애완동물들을 마음껏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적자생존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 될 동물들을 다 몽땅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덩어리에다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이뻐하는 사랑으로 그 애완동물들을 잡아놓고 자유를 짓밟으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우리 덕에 우리 가족의 사랑 때문에 너는 존재한다고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랑을 애완동물에게 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대를 따라서 하는 사랑을 지금 한국의 MZ 세대 부모님들 또 지금
그런 교육을 받았던 이제 20대들이 결혼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프라는 제3의 지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교육, 사랑이란 이름으로 최고의 양육이라고 모든 것 다 해줬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금 문제가 뭔가요? 독재 정권이 경제 성장을 위주로 몰아붙여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는 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물질주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도 무시되고 시간도 무시되면서 무조건 달려왔어요. 가치는 어떤 것도 무시될 수 없고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죠. 교육의 가치는 뭡니까?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벅차고 의지적이고 도전적이고 사회성이 넘치고 건강한 나무로 키우는 게 청소년 시기예요. 근데 얼마나 한국 사회가, 한국 기대가,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 스스로가 건강한 나무가 아니고 열매 몇 개 물어다 주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내 아이 비호하고 변호하고 정당화시키기 바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라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갈등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서 힘을 줘야 될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아프고 상처 주면서 갈등의 근원지가 될까요? 아이를 준비시키는데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준비만 되면 아이의 무대가 열리는 거고, 아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실 건데, 무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대에 설 수 있는 준비인데, 얼마나 많은 한국의 가치들이 무대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무시하고 시간적 요소도 버리고 그런 동기도 버리고 이렇게 가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살려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골프를 갔는데 우리 학교 근처에 1급 골프장이 5개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오죠. 8km, 10km 이내에 5개 골프장이 있어요. 우리 학교 근처에. 우리가 마닐라권에서 이제 바로 근교 첫 번째 산에 우리 호프가 있는데, 골프를 치다가 제가 연꽃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초기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말이지 환경 탓하지 마. 너희들 비겁하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내 환경이, 내 신체 조건이, 내 두뇌 조건이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러죠. 환경 탓하지 마. 너희들 말이지 비겁한 거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편다. 개나리꽃은 가시덤불에서 편다. 결국은 내가 피어내면 되는 거고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교육이 30년 이상 되는데 한 20년 차에 제가 엄청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그 말을 제가 했던 아이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개나리꽃 가시덤불 속에서 핍니다. 연꽃 진흙탕 속에서 핍니다. 그런데 개나리꽃, 연꽃이 그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환경도 열악한데 개나리꽃, 연꽃이 생명력까지 없으면 다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하기를 바란다 라고 한다면 먼저 개나리꽃, 연꽃 같은 내 아이들에게 생명력을 줘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뿌리이고 나무입니다. 그런데 환경도 안 좋아. 아이들 속에 생명력도 없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것을 뻔히 부모님들이 알면서 씨름하면서 어찌하겠는가. 환경이라도 좋던지 생명력이라도 있던지 두 개가 박자가 맞으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적 환경 좋지 않죠. 1등만에 안아주죠. 핸드폰 속에 빠져있죠. 또래 집단들 왕따와 이런 가치들 좋지 않죠.
인류대만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아이가 살아남기를 바라나요? 내 아이 속에 생명력을 주고 있는 작업을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요. 꿈 좀 갖지 마. 제발 그따위 다 버려. 미래 얘기하지 마. 제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꿈이 아이를 이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이끌고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생명력을 가질 때 내 아이 속에 꿈이 피어난 거죠. 근데 내 아이도 비리비리하고 내 아이가 대학 입시 간다고 시험 기간에 교회도 안 가는 아이가 어떻게 꿈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발견된 내 안에서 꿈이 발견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꿈이 돼야지 대통령 되고 무슨 의사 되는 게 꿈인가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에게 꿈을 갖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호프 아이들이 이제 이 놀라운 이 생명력을 갖고 행복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6남매인데 저희들에게 해준 거 없어요. 너희들이 해봐. 판쳐봐. 너희들이 살아. 엄마 아빠는 그냥 음식만 되고 울타리만 될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믿고 기다리면서 정말 지켜볼 거야. 이거에는 없었고 우리 6남매는 그것 때문에 잘 큰 거죠. 한국 부자들 3대 가는 부자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3대를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90년 살아야 3대 사니까요. 유럽 부자들은 수백 년 전통과 명품으로 연결되지만 한국 부자 3대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돈 좀 있다고 아이들을 뿌리교육, 생명력 교육, 행복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얘들을 키워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부모가 쌓아놓은 그 자기 자신이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망가뜨리는 거죠. 위장하면 안 됩니다. 포장하면 안 됩니다. 분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호프에 온 부모님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호프가 온실일 수도 있고 인큐베이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이나 우리 유학생 부모님도 이 자리에 많이 왔는데 온실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이니까 잘 자라지 않아? 인큐베이터는 이상적인 100% 이상적인 조건이니까 잘 자라지 않아? No. 호프는 절대 그런 걸 추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호프는 온실인 건 맞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히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온실 속에 가장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결핍을 유도해서 온실 밖의 세상에서 그 혹독한 이 풍파와 그런 폭풍과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돌파력을 주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가 온실이니까 그곳에서 잘합니다. No.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온실적 이상적 조건 없이 강력한 훈련만 시킨다. No. 그것도 교육이 아니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지만 의도적인 결핍과 여러 가지 역경 지수를 높여줘서 온실 밖의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호프인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3대 고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면서 살아남아야 될 때, 그러니까 이민 갔을 때 선교사님 자녀들도 거의 50%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될 때, 배워도 그만이고 안 배워도 그만이 한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어권으로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 색다른 문화를 익혀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실제로 잃은 것은 아니지만 거리적으로 잃었어요. 즉 살아가는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영어를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전혀 내가 살아온 환경과 다른 문화에서 적응해야 되는 인간의 3대 고통이 언어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이게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번 주 주일날 통화하게 될 건데 강력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호프 캠프는 아이들을 비유 맞추는 거 아니에요. 호프 유학은 비유 맞추는 것 아니에요. 이 인간이
겪는 고통, 3대 고통,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정신병으로 유도하고 우울증으로 유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호프에 와 있는 유학생과 캠프생은 이 3대 고통을 동시에 겪습니다. 다 해준 부모님 밑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나 남아야 되는 편이라는 문화, 영어를 못하면 바보가 되는 문화,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동굴 그 편한 안락지대를 벗어나 있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인간이 겪는 가장 최악의 고통 세 개를 동시에 겪는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호프라는 학교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캠프생이고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당연히 힘들어야 되고 당연히 고통스러워야 되고 당연히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 현장인데 내 아이 밥 잘 먹고 웃고 있고 행복한 거 그리 좋으십니까? 행복하면 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살고 있는 호프라는 이 생명력 있는 이 역동적 환경을 보면서 내 아이를 통해서 호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호프의 가치를 통해서 내 아이를 해석하면서 그동안 내 아이에게 무엇이 문제였나, 내 부모의 관점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부모님과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호프를 통해서 내 아이를 보는 거죠. 가장 힘들어하는 내 아이들이 근데 왜 웃고 있을까요? 왜 행복해하면서 저렇게 생명력 있게 됐을까요? 제가 비 맞추고 맛있는 거 맨날 데리고 사가고 칭찬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캠프생들 칭찬 거의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니들을 알기 때문이죠. 완표를 요구하면서 디자이어를 가지고 육체적 찰나적 쾌락을 채워가면서 핸드폰에 몰입돼 있고 이상한 콘텐츠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힘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은 이 혁명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은 바뀌지 않는다면 가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것은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아이의 고통과 눈물과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런 것에 어떤 부모님의 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몸이 힘든 거 아니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줌 미팅을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아이가 성공하기 원하는 분은 아멘. 내 아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기 원하는 분은 아멘.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과 형통과 성공이 공부 잘하고 내 멋대로 키우고 내가 강요된 완피의 사랑으로 그리고 잘못된 근거 없는 칭찬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세 가지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 공경이 아이가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 키워드가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들이 성공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는데 내 아이가 부모님 공경합니까? 공경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존중과 섬김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도 포함하는 거죠. 예의와 매너를 지키는 거죠. 부모님 공경이 존댓말이 포함되는 거죠. 반말, 제가 그래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찍찍하면서 그 반말하는 자식이 이뻐서 부모의 공경을 온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부모를 덤비게 하고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투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고 장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여주셔봐요. 여호수아 1장 8절.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거죠. 성경을 떠났는데 수능 친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도 안 가는 애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디스한 겁니다. 낮추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트라이얼과 고통과 역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굶주리게 하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죠. 제가 캠프 기간 사람 되고 어떻게 자녀 잘 키울까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부모님께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지금 현재 아이가 내 아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지금 현재 내 아이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역경지수를 키우면서 스스로 디스도 당하고 스스로 굶주려도 당하면서 이런 정말 훈련 속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캠프생들이 사실은 겨우 3주도 안 된 기간 동안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3주 그까짓게 내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시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내 아이를 그런 관점으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준비하세요. 준비된 부모 밑에 준비된 아이가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세요. 부모 공경시키세요. 말씀 묵상시키고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역경지수 높이도록 지금부터 물질적인 거 완트를 제거하세요. 니드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못 해준 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3끼 이상 먹이는 거 스탑하세요. 간식 먹어서 좋을 것 같으면 3끼 이상 먹어서 좋을 것 같으면 저는 10끼, 30끼 먹을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쁜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나쁜 환경과 나쁜 부모가 존재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